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자, 저도 오늘 학교에서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시험 보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다가 지금 이제 EBS 스튜디오에 해설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그 교실의 긴장감이 정말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엄청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엄청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라는 걸 제가 그 모든 마음을 온전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힘내서 잘 버텨주시라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새싹 사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싹이 어떤 식물로 자라날까요, 여러분들? 이 지금 새싹의 이미지만 보고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새싹 이파리만 보고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나무로 혹은 어떤 꽃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거 저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이에요, 씨앗. 무궁무진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여기에 이제 적절한 양분과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습도가 갖추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꽃으로 또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능은 끝이 아니에요. 수능은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땅 위에 어떤 꽃으로 어떤 나무로 채워갈지,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 이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땅 아래에 있는 씨앗이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그 마음? 근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잘 버티고 꽃이 될, 나무가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내년에 대학 새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환영받고 즐거운 일들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의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리고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햇빛이 되고 비가 되고, 그래서 따뜻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적절한 습도에서 또 많은 양분 속에서 멋진 꽃으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됐죠? 문제 스스로 풀어봤겠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함정이 있었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장치들이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그런 장치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자료를 보고서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선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건가? 저건가? 모호하다라고 느낀 문제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렸을지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볼품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평가 문제가요, 진짜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선지가 옳고 그른지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부한 개념을 활용해서 처음 보는 자료에 적용해낼 수 있는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그것을 정말 확인하는 찐 수능에 가까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더 힘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명쾌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글에 가해협이 포함된 지도는, 자, 지명은 선박의 크기를 구분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수에즈음악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 파나막스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 자, 그 다음에 말라카막스라고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비문학 시간 같지 않아요? 자, 수에즈막스는 수에즈 운하, 파나막스는 파나마 운하, 그러면 말라카막스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는 말라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말라카 처음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말라카 해협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나는 여태까지 잘 해왔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모른다면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보면 정답이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운의 통로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대요. 자, 말레이 반도, 네, 말레이시아가 위치한 곳.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위치한 곳이고요. 그리고 인도양 태평양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만 알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번부터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지명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의기소침한 상태로 시작한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은요, 북위 50도, 그리고 경도, 영도에 위치한 곳이에요. 자, 경도, 영도 이름값 하는 나라 어디죠? 네, 영국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겠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경도 5도, 그리고 북위 35도, 유럽과 아프리카 나왔습니다. 여기 모로코, 에스파냐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었고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말레이 반도, 말레이시아의 일부,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위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 위도, 영도, 그리고 동경 105도 이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 지도를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도는요. 북위 10도, 그리고 동경 80도 부근이었고요. 자, 여기 인도, 그리고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스리랑카가 있었기 때문에 4번은 옳지 않은 곳이었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북위 20도, 그리고 동경 60도 부근이었어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 부근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걸프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만 지역도 일부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번 해결됐죠? 2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을 가나다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돌리네, 석회동굴, 카렌, 탑카르스트 중 하나임. 자, 보통은 카르스트 지형이 나올 때 모식도가 나오거나 사진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어때요? 이렇게 텍스트만 쭉 가지고 가나다라가 어떤 지형인지 구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선지 옳고 그름을 확인했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카르스트 지형은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움푹 파인 모양의 가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움푹 파인 모양의 가 배웠죠? 뭐밖에 없어요. 단서 딱 줬잖아요. 돌리네, 석회동굴, 카렌, 탑카르스트 중에서 그렇죠. 움푹 파인 모양의 땅은 돌리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까요? 후기에는 평지의 우뚝 솟은 나가 된다. 우뚝 솟은. 그러니까 용식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서 석회암이 밀도가 치밀하고 단단했던 부분들이 남아서 우뚝 솟은 지형 만든 거. 네, 바로 나는 탑카르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탑카르스트하고 카렌 헷갈렸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탑카르스트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해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가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국에 구이린이 있다라고 지명까지 알려준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카르스트 지형 중에 나다라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는데 다는 석회암에 발달한 수직전리를 따라 용식작용이 진전된 후에 용식되지 않은 부분이 뾰족하게 돌출된 지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다는 바로 카렌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예요. 이제 가나다를 다 찾았기 때문에 단서에서 알려줬던 4가지 지형 중에서 마지막 라가 될 수 있는 건 석회 동굴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지문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식이 진행된 다음에 땅속의 전리를 따라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라는 석회동굴 맞죠? 자, 그럼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맞다고 고른 친구도 꽤나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붉은색이라는 키워드만 보고서 석회암이 나타나는 곳에 당연히 붉은색의 토양 나타나잖아요 라고 생각한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 용식되고 금속의 성분을 띠는 이런 성분들이 산화되어서 화학적 풍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토양, 붉은색의 토양 바로 테라로사였죠. 라테라이트도 붉은색의 토양 맞아요. 그런데 이 라테라이트는 기반암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토양이 아니라 기후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토양이었고요. 이런 라테라이트 토양은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었냐면 바로
열대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앙코르와트가 한 1000년 가까이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라테라이트로 벽돌을 만들어서 기초를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기반함이 용식작용을 받은 이후 남은 봉우리이다. 맞는 설명이죠. 탑카르스트에 대한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튀르키예의 파무칼레이다. 자, 이것도 맞다고 고른 친구도 꽤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예요 라고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는 석회와 단구였죠. 석회와 단구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카렌으로 유명한 곳은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 발끝을 들고 걷는다 라는 의미의 그랑칭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이 석회동굴의 기반함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이 기반함인 곳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이것이 바로 석회암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자, 1번, 2번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힘내서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문제였는데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무려 3점짜리 문제였고요. 자, 88년 이후 개최된 하계올림픽 현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88년도에 서울, 그리고 이제 2024년에 파리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자, 갑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개최 도시는 모두 바다와 접해 있어요. 자, 적어도 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1번은 골랐으면 안 되죠. 왜? 여기 딱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은 바다와 접해 있는 곳 아니죠. 그래서 갑의 이야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개최 도시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아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감으로 풀지 말고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 있는 곳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테네, 또 어디 있어요? 네, 런던, 그리고 파리까지 유럽의 도시 총 4군데에서 개최했네요. 자, 그 다음 아시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있고요. 그리고 도쿄까지 3군데에서 개최했네요. 그래서 2번 개최 도시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아요. 이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역 구분만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개최 도시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예요 라고 하기에는, 자, 여기 리우데자네이루가 있네요. 제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가 아니라 상파울루가 아니라 브라질리아라는 거,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일찍이 수도를 옮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리우데자네이루가 있는 걸 보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아프리카의 도시는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도시들 중에 아프리카의 도시가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개최 도시가 좀 대륙별로 편중되어 있구나라는 걸 또 읽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5번, 개최 도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포함돼요. 자,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 몇 개 있었죠? 세계 도시는 3개. 네, 어디였지?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일본의 도쿄,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 중에 뉴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에서 개최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작년에 굉장히 우리 수험생들을 핫하게 만들었던 앙코르와트가 또 나왔습니다. 앙코르와트. 자, 다음 자료에 가나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앙코르와트 소재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 종교를 믿는 캄보디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 있다라는 걸 딱 알려줬는데요. 네, 가는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리미 낚시사원, 여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흑백으로 나왔지만 우리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네, 다양한 신을 믿는 힌두교에서 여러 신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이었죠. 자, 나는 바로 힌두교였고요. 전 세계에서 나 신자가 가장 많은 인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힌두교라는 거 찾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디안 알 마흐리 사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다를 믿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어떤 종교의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이슬람교. 그래서 다는 이슬람교라는 것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자, 가는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하여 북부아프리카로 전파되었다. 불교는 남부아시아, 인도 북부 지역에서부터 기원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2번 볼게요. 힌두교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으로 둥근 지붕에 모스크가 있다.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는 수많은 신을 믿는 다신교이다. 자,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한 모든 종교들 중에서 다신교, 힌두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3번이 아니죠. 그래서 힌두교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3번 선지에서는 다가 다신교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자, 제가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 알려드렸죠. 전 세계 신자 수,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는 힌두교 신자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 5번. 가는 보편 종교이고 나는 민족 종교죠. 서로 반대되는 서술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또 같이 볼게요. 5번 문제는 표에는 가나다 세 지역을 주고 지도에는 A, B, C, D 네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수가 맞지 않는 짝짓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표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D에서 고른 것은,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지도가 나오면 적도의 선부터 딱 그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봤을 때 여기 C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겠죠? 자, 그리고 B지역은요? 저희도 지역이기는 한데 적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지역일 거고요. 자, 그 다음 A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 뭐지? 사바나인가? 사막기후인가? 스텝기후인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그것도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사바나 기후 두 지역을 출제한다고 했을 때 이걸 수험생들이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쵸? 그러면 A는 사바나 지역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사막기후일까? 스텝기후일까? 고민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구분하게 하려면 더 많은 자료를 줬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더 많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냥 여기는 건조기후 지역이겠네. 이렇게만 구분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D지역은 우리가 숱한 날 많이 공부했었던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대기후 대문자 A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최한월, 가장 추운 날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대우림은 아니고 열대림이 생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온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 온대기후에서 대문자 C, 이 대문자 C를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가장 추운 날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이기 때문에 온대림이 형성될 수 있는 기온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최한월 평균 기온을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장치는 바로 이런 곳이었던 거죠. A지역, 그동안 많이 출제된 적 없었고요. 여기서 스텝기후야, 사막기후야, 이걸로 여러분들 시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딱 정리해드렸잖아요. 열대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이다. 그리고 온대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맞다 하고 지금 떠올랐어요? 이것만 보면 구분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공부 많이 했고 잘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세 지역 다 18도씨 이상이라는 걸 통해서 D지역은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 D지역을 속어 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ABC 지역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연강수량 그리고 월강수량을 알려준 거예요. 자, 여기 연강수량 여기
월 강수량에 몇 월인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1월 강수량이었죠. 1월 강수량. 네. 연 강수량이 가지역의 연 강수량은 무려 1200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월의 강수량은 무려 187m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C지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나지역을 볼까요? 연 강수량이 1750mm나 돼요. 그런데 1월 강수량은 28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안 봤던 친구들은 연 강수량만 보고서 연 강수량 제일 많은 곳이 열대우림 기후지 이렇게 또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자, 여기 봐봐요. 열대 기후 중에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우리 열대기후에서는 습윤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 월 강수량 60mm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월에 강수량이 60mm가 안 되죠? 그러면 이때가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로 지도에서 B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지역은요. 연 강수량이 400mm 수준밖에 안 되고 1월 강수량은 0.0이래요. 0.0. 그러니까 다지역은 건조한 기후지역인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B, A 이렇게 정답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다 국가를 지도의 A, B, C에서 고른 것은 자, 6번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 이렇게 드넓은 초원, 유목민, 그리고 이동식 정통가옥인 게르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학교 1학년 친구들도요. 게르 나오면 몽골 이거는 다 알더라고요. 자, 게르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룻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뜨겁게 달군 돌로 양고기를 익힌 허르억을 맛보세요. 이렇게 많은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A, 몽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몽골. 스텝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초원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양을 비롯한 이런 건조한 기후 지역에 잘 적응한 동물들을 유목,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 전통가옥이 발달하게 된 거였죠.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지면의 습기와 열기를 피하기 위해 지은 전통 고산가옥 루마 아닷이라는 이름 몰랐어도 고산가옥이 나타나고 이 고산가옥을 만든 이유가 지면의 습기와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나라는 C, 인도네시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C라는 걸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시고랭 나왔잖아요. 자, 제가 요즘에 출제 경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통 문화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된 의식주 키워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나시고랭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인도네시아다 찾아내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시고랭이라는 거 하나 몰랐어도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답은 찾아낼 수가 있었지만 자, 한 번 나온 건 또 나옵니다. 알겠죠? 이제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지역 볼게요. 눈이 많이 오는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지붕이 급경사로 만들어진 가쇼즈쿠리 합장가옥 기억나죠? 네, 여기서 설국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둥글고 점성이 높은 쌀, 우리가 먹는 쌀과 비슷한 쌀이고요. 주먹밥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합장가옥을 볼 수 있다는 걸 통해서 마지막 단은 B라는 걸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도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의 ABC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B는 어디이지?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 이집트였고요. 자, 그리고 C는요? C는 수단이죠. 자, 사실은 여기 D, 남수단과 수단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종교적인 특성 또 민족 특성이 달랐습니다. 자, 수단은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요. 남수단은 크리스트교와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2011년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남수단이 분리독립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A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비아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리비아다라는 걸 몰랐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나온 지역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 리비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미래 순수입국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막 물음표가 떠다녔겠죠? 엥? 하고. 자, 근데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봐요.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가 식량의 순수입국이었죠.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대부분은 상품 작물이고 이러한 식량 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엥? 하고 물음이 들면 이건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럴 때 뒤에 확실한 정답, 확실한 오답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까요? C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였다. 우리 이거 사막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다룬 거였습니다. 그쵸? 유목민들과 그리고 토착민들 사이에 생활 방식이 달라요. 왜? 유목민들은 주로 유목을 하고요. 토착민들은 화전농업을 하죠. 화전농업이 뭐예요? 네, 이렇게. 풀이 있는 곳, 나무가 있는 곳에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구는 방식이었고, 유목은 뭐예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둘의 생활 방식이 서로 상충이 되는데 사막화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안 그래도 초원이 있던 곳이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촉발된 사건이 바로 다르푸르 분쟁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볼게요. 남수단은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다? 아니죠.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더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디귿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볼게요. A와 B 사이의 국경이 나일강을 따라 설정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봐요. 처음 나온 선지 아니에요.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를 거의 관통하다시피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만들고 지중해로 유입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의 국경선이 거의 뭐 자대구 그은 것처럼 일직선이죠. 네. 서구 열강들의 이익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지 이런 자연적인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국경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확실한 오답이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헤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이 정답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식량의 순수입국이라는 거, 그 기본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었기 때문에 기본 개념 공부했던 것을 응용해서 또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또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늘 자주 봤던 자료가 나왔죠. 자, 다음 자료는 어떤 기후지역의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 D는 각각 메사, 버섯바위, 선상지, 플라야 중 하나임. 자, A는 딱 생긴 모양 자체가 버섯바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자, A가 버섯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계곡 사이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서 부채꼴 모양의 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B는 선상지였고요. 그 다음 C는 이런 테이블 모양의 지형이죠. 경암과 연암이 교대로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메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건조한 기후지역에 움푹 파인 분지, 여기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면 염호인 플라야 호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D는 플라야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A는 주로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된다? 아니죠. 침식은 맞는데 유수, 흐르는 물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에 의해서 바위의 아랫부분이 더 많이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었고요. 자, 2번 B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지형을 바르안이라고 한다. 이거 제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렸죠. 자, 바르안은 초승달 모양의 사구 하나만 있어도 바르안 이라고 하고요. 선상지가 여러 개 나타나는 지형, 선상지가 여러 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은 바하다. 선상지가 3개다. 바하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메사는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야의 고인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염분이 있는 땅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지면 염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5번 B와 D에서는 구조토가 넓게 나타난다. 자, 구조토 우리 어디에서 볼 수 있었냐면 툰드라 기후였습니다. 토양층의 동결과 용해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었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구간의 단면도이다. ABCD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대지형을 여기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자, 색연필 들고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영도, 적도 부근이고요. 여기는 남부 아메리카. 여기는 아프리카죠. 자, 남아메리카 서쪽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신기습곡 산지, 환태평양 조산대 그렸었잖아요. 그쵸? 네. 여기 안데스 산지 슝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에 동아프리카 지구대. 네. 슝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대부분 대서양 중앙해령이 문제에 나올 때 아이슬란드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의 위치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이유는, 신기습곡 산지인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이유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바닷가에는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대륙에는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가 바로 안데스 산맥 신생대에 주로 형성된 안데스 산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B는 A에 비해서 고도도 낮고 완만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B는 바로 여기죠. 브라질 순상지. 주로 시생대, 원생대에 형성된 안정 육계에 해당하는 순상지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철광석 생산량이 많았잖아요. 순상지 주변에서는 철광석 많이 생산되고 있죠. 자, 그 다음 C.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이거 뭐야? 하고 고민했을 텐데 잘 봐요. 자,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고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겠고요.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아이슬란드였고요. 자, 그 다음 D는 아프리카 동쪽에 유난히 좀 해발 고도가 높고 이렇게 기복이 심한 지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A는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에 해당한다. 아니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우리 몇 군데 배웠어요? 한 군데 배웠어요. 어디였어요? 세난디라스 단층.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 C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자, 해령이라는 게 바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C 뭐야? 하고 당황하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전법이 있죠. 몰라요? 의문이 가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요. 그 뒤에 더 확실한 오답이 나올 겁니다. 자, 3번 봐봐요. D는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인데 고생대? 아니죠. 신생대죠. 그 다음 4번 D는 B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아까 우리 시원생대 만들어진 순상지에 철광석 많이 분포한다 라고 이미 써놨잖아요. B가 더 많겠죠. 그 다음 5번 ABCD 중 형성 시기가 가장 이른 것도 역시 C 원생대에 형성된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제 1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지도의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 지역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좀 낯선 지도로 나와서 어디였는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지역은 알래스카 북부 지역입니다. 자, 북극해 주변이 나왔다 하면 기후에서 제가 무조건 북극해 연안 지역 툰드라,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는 바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 B와 C는 2만 년 전에 빙하에 덮여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빙하 지형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D에서도 마찬가지 2만 년 전에 빙하로 덮여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는 빙하 지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A에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넓게 나타난다. 툰드라 기후는 우리 쾌페네 기후 부분에서 수목기후였어요? 무수목기후였어요? 무수목기후였어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넓게 나타나는 것은 냉대기후 지역의 특징이죠. 여기 D라고 쓰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냉대기후 지역의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 2번 B에는 빙하퇴적 지형인 모레인이 나타난다. 자,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 나오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여기 모레인 나타난다는 거 안 배웠잖아요. 네, 여기에 모레인이 있다는 게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 이곳에 빙하의 영향을 받은 지형이 나타난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다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요. 2만 년 전에 빙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래요. 네, 그리고 봐봐요. 이곳의 위치. 빙하의 거의 말단부에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빙하퇴적 지형인 모레인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3번. C의 해안에는 피오르가 나타난다. 자, 이미 여기에서 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빙하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니까 빙하에 의해서 침식받은 U자국 이곳이 침수되어서 만들어진 해안이 바로 피오르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피오르 해안이 충분히 나타날 거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D의 산지에는 건곡과 호른이 나타난다. 자, 우리 여기 알프스 산맥의 마터호른 같이 공부했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의 빙하 지형이 나타난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니?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 다음 5번 B와 C는 약 2만 년 전에 빙설기후 지역이었다. 이것도 이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도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과거에 빙설기후 지역이 어디였는지 배운 적 없잖아요. 네,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봐서 적용을 해서 추론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런 진짜 찐 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이요. 자, 그래서 B와 C는 2만 년 전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곳이잖아요. 자, 빙설기후가 뭐예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1년 내내 월평균 기온이 영하인 지역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설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그래프의 가나다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인. 자, 일단 전 세계 수출량에서 가장 존재감이 작은 다가 바로 쌀이겠죠. 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대부분 소비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많지 않죠. 자, 그러면 가나가 이제 옥수수 아니면 밀일 텐데요. 자, 이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구분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자료는 다가 쌀이다. 이것만 확인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구분하게 하기 위한 자료가 딱 옆에 나와 있었고요. 제가 식량에서는 어디부터 빨리 접근하시라고 했어요. 치트키가 되는 곳 있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인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의 국가별 수출량 비율에서 1, 2, 3, 4, 5위나 해당하네요. 5위나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가는 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나의 국가별 수출량 비율. 자, 이제 9월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옥수수 먹을 때마다 아메리카 외치면서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의 기원지 아메리카. 최대 생산 국가 아메리카. 최대 수출도 아메리카였잖아요. 자,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나가 바로 옥수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은 미국일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밀은 대부분 식량으로 활용이 돼요.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이 키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밀의 세계 최대 생산국 1, 2위는 중국과 인도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다의 수출량은 인도가 중국보다 많다. 자, 쌀의 수출량은 인도가 중국보다 많은 거 맞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수출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었고요. 자, 역시 여기서 쌀 수출량 인도가 더 많나? 중국이 더 많나? 헷갈렸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나다를 분명히 잘 찾아놓고서 여기 선지에서 헷갈렸던 친구들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 3, 4, 5번에서 확실한 오답이 있을 거라고요. 자, 3번. 가는 나보다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된다. 가축의 사료로 더 많이 이용되는 거는 옥수수였죠. 그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자, 밀과 쌀인데요. 밀은 쌀에 비해서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죠. 내한성, 내건성이 우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전 세계 밀과 쌀의 생산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더 좁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비슷한 양을 생산하는 쌀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5번. 가나다 중에서 쌀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아니죠.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 전 세계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2번에서 헷갈려서도 충분히 정답 찾아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같이 볼게요. 12번 문제도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국가명은 아리아인에서 유래하였다. 아리아인, 이란이었고요. 주요 도시들은 산자락에 위치한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엘브루즈 산맥에 위치한 수도인 테헤란. 자, 이 테헤란이 수도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혹시 알면 힌트로 가져가고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산럭지대의 끝이라는 의미이고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접해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카스피해랑 페르시아만은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지도 있었잖아요. 자, 그 14번 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짠! 자, 14번 지도에서 카스피해 찾아봐요, 여러분들. 카스피해 알아야 됩니다. 페르시아만도 알아야 돼요. 자, 카스피해 여기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만. 그래서 카스피해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페르시아만이 있는 국가. 그러면서 산자락의 끝에 위치해 있다고 했잖아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네, 신기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이란이었습니다. 가는 바로 이란이었고요.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의 국가명은 사우드가에서 유래하였대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나라들 중에 이런 비슷한 이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수도인 리야드 역시 수도가 리야드라는 걸 알면 힌트로 가져가고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북부의 네프드 사막과 남부의 루바랄리 사막 사이에 있다. 근데 루바랄리 사막은 알아야죠. 우리 많이 공부했던 곳이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한 사막 기후가 형성되는 곳. 그리고 이 나라는 풍부한 화석 에너지 자원이 발견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자, 나에 해당하는 곳은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들? 루바랄리 사막, 여기. 네, 나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의 국가명은 튀르크족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튀르크. 이제 어딘지 알겠죠? 수도인 앙카라는 내륙의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으며, 자, 그럼 아나톨리아 고원이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아나톨리아 고원, 네, 튀르키예였죠. 그래서 이제 가나다 어떤 국가인지 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선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가의 산지들은 대부분 고기 습곡 산지이다. 아니죠. 자, 방금 우리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면서 이란 찾았잖아요. 네, 대부분 신기 습곡 산지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고요. 2번, 나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의문이 생겼겠죠?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수출이 많은 건 맞는데, 아, 천연가스도 꽤나 많이 생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세모 치고 넘어가 봐요. 자, 다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있나요?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국가 내 시아파 신자 비율이 높다. 자, 이거 진짜 제가 강조했던 게 이렇게 나왔네요, 또.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슬람교의 큰 종파로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누가 후계자를 맡을 것인가? 누가 이 종교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다수는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뽑은 사람이면 정통성이 있지, 순위파였고요. 그리고 무함마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 이게 바로 시아파였는데요. 자, 아자와 연상해서 알리, 그리고 순위파는 니도 나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다수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밈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시아파의 비율이 높은 곳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은 순위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4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그러면 누가 더 1차 산업에 유리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됩니다. 자, 본문에 사실 나와 있었잖아요. 봐봐요. 자, 나는 네프드 사막, 룹 아랄리 사막, 사막 기후가 대부분인 지역인데, 자, 지도에서 한번 또 볼까요? 사막 기후가 대부분인 지역인데 당연히 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수변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고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튀르키예가 더 높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 여행 계획에 관한 두 학생 간 대화의 일부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이 여행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나는 가의 우유니 소금 사막을 여행하고 싶어. 라는 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우유니 소금 사막 이걸 보자마자 아, 가는 볼리비아 라는 걸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갑 좋은 생각이야. 그 이후에는 나의 쿠스코, 마추픽추, 잉카 문명의 중심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는 페루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아마존강 유역의 중심 도시인 마나우스로 가자. 아마존의 다양한 경관과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아마존강 유역의 중심 도시가 있는 국가라는 걸 통해서 다는 브라질이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선지를 같이 볼 건데요. 자, 여기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리비아가 연안국? 바다와 접해 있나? 내륙국인가?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14번의 지도를 봤을 거예요. 자, 근데 14번의 지도 어때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볼리비아 여기 어디쯤인데? 하면서 왜 여기 지도에 국경을 다 지워놓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국경을 다 그려줬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도 강조한 게 뭐예요? 국경이 없는 백지도에 내가 공부한 지역들을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볼리비아는 제가 개념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볼리비아 내륙국이라는 거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 강조했었죠. 작년에 내륙국이 굉장히 핫했었고 유럽의 내륙국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유럽이 아닌 지역의 내륙국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9월 모의평가에 딱 나왔습니다. 자, 볼리비아가 바로 내륙국이었죠. 왜? 원래는 여기 칠레 북부 지역이 볼리비아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볼리비아는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이요, 전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국토가 바다와 접한 연안국 아니고요. 자, 이번 페루에서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국가로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바로 브라질. 왜? 브라질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브라질리아가 수도다 강조하고 또 해안 지역에 대규모의 도시가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상파울루 바로 옆에 리우데자네이루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 차이가 2배 이상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은 균형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은 설명이었고 3번 볼게요. 자, 브라질은 주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 자,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지만 브라질은 또 예외죠. 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자,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볼리비아가 브라질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소 사육두수 나왔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소 그림 그리면서 돼지 그림 그리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웃으면서 맞췄을 것 같은데요. 자, 브라질, 큰 소 브라질. 전 세계 소 사육두수 1위. 그럼 소 사육두수 2위는 어디예요? 작은 소 인도.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이 또 웃으면서 잘 풀어줬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다가 소사육두수가 많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같이 볼게요. 지도는 가나다 발전 각각의 설비 용량 기준 세계 상위 10개 시설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수력, 지열, 태양광 중 하나임. 자, 가는 어디에 많이 분포하나 봤더니 우리 그렇게 숱한 날 많이 함께 그렸던 환태평양 조산대 한번 그려볼까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려볼까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대서양 중앙해령. 네, 이렇게 판의 경계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가는 지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는 뭘까요? 아마존 열대우림. 네, 풍부한 유량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력이었고요. 자, 이렇게 고위도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빙하 지형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낙차가 크고 또 빙하 녹음물이 공급이 되면서 유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다는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태양광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이것은 수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다는 지각 내 축적된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이것은 지열에 대한 설명이죠. 3번, 가는 다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태양광이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노르웨이는 나의 발전량이 다의 발전량보다 많다. 그쵸? 노르웨이는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빙하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낙차와 유량이 확보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수력 발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포인트였죠. 4번이 옳은 설명이었고 5번, 자, 전 세계 발전량은 지열이 많을까요? 수력이 많을까요? 네, 수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15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지난 시간에 러스트벨트에서 썬벨트 지역으로 미국의 주요 공업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배웠죠?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 인구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표는 시기별 도시 인구 순위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혼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의 도시 인구 순위도 외워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막 여러분들 막 눈에 막 눈물이 맺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1950년 도시인구 순위 그리고 2020년 도시인구 순위 지리 선생님들도 이거 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추론하는 시험이지 누가 잘 외웠어?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도에 표시된 곳들 중에서 최상위 세계 도시 뉴욕이 딱 자리 잡고 있었고 뉴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자, 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개발되었나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넘어오면서 뉴 잉글랜드 지역부터 정착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1950년대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서양과 가까이 있는 뉴욕이었을 겁니다. 또 물론 2020년에도 뉴욕은 전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도시 인구가 많았겠죠. 그래서 가는 뉴욕이라는 걸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 나다라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카고는 인구가 굉장히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늘긴 했는데요. 여기 1위인 뉴욕이나 2위인 아직 2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2위인 나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게 바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러스트벨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지역은 1950년대에는 무려 5위나 했던 지역인데 2020년에는 5위 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걸 통해서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지역이다라는 거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 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랐더라도 5대5 연안 지역에 위치한 러스트벨트 지역, 이렇게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라 지역은 1950년대 순위에 없었지만 2020년 순위에 등장했죠. 네, 바로 선벨트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와 라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줄 건데요. 하나는 로스앤젤레스였고요. 하나는 휴스턴이었습니다. 아마 로스앤젤레스는 여러분들이 세계지를 공부하기 전에도 들어봤던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 휴스턴은 세계지를 공부하기 전에 들어본 적 없었던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세계지를 공부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라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나는 바로 로스앤젤레스였고요. 나는 로스앤젤레스였고요. 라가 바로 여기 휴스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던 디트로이트였고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선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가요? 가 뉴욕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 나에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선벨트니까 뭐 있겠지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 찾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자, 밸리 번역하면 뭐예요? 계곡입니다. 계곡 어디 있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 여기 있네. 여기 뾰족 들어간 데 보이죠?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이제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는 유전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어요. 이것은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휴스턴에 해당되는 설명이었고요. 4번 라는 미국 북동부의 메갈로폴리스에 속해요. 일단 미국 북동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다보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아요. 자, 히스패닉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특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지역이 히스패닉 인구의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고요. 이제 16번 문제 또 볼 건데요. 16번 문제도 여러분들 막 눈물 흘렸을 것 같습니다. 1번의 다뉴브강 때문에.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세계지를 공부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모르고 이게 뭐지 하는 거라면 다른 친구들도 다 몰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몰라도 정답 찾는데 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에 독일의 루르 나왔고요. 다뉴브강 유역에 위치한 철강공업의 중심지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울었겠죠? 다뉴브강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몰라도 풀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일단 의문을 남기고 넘어가 봐요. 그 다음 항구 중심의 새로운 공업지역.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다뤘었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로테르담 이름까지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얘기했었어요. 이 이름이 왠지 올해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로테르담 이름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로테르담이 바로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항구를 끼고 있어서 그래서 정유공업 발달하게 된 곳이었죠. 2번이 옳은 거였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뉴브강 몰랐어도 우리 로테르담 가지고 2번 정답인 거 찾아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이거 나온다고 이게 나오면 이 이름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었는데 또 나왔죠.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제가 기억하는 밈도 만들어 드렸는데 시오자 돌림의 시스터 친구들 스웨덴, 수도는 스톡홀름, 첨단 산업 지역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그래서 시옷자의 시스터들이다 라고 정리해드렸잖아요. 근데 영국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클러스터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영국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 클러스터는 대학 이름, 네,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였습니다. 그 다음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수도에 위치한 곳인가요? 자, 제가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야기할 때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이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래서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인재들 모셔오기에 좋았다라고 강조했었고요. 또 하나, 그동안 대체로 북부 지역이 개발되어 왔어요. 공업화 시기에도 또 수도도 파리는 프랑스의 북부 지역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남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균형 개발을 위해서 이 남부 지역을 개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제3이탈리아는 휴양도시가 발달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선지였는데 제3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고 이것이 바로 분리독립운동의 원인이 되었죠. 파다니아 분리독립운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프의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국 중 하나임. 자,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 살펴봤더니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가국가는 기계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국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농림축수산물의 비율이 높은 게 좀 눈에 띄고요. 다국가는 에너지, 광물자원, 그리고 농림축수산물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공업 제품의 비율이 높은 가는 중국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했을 거예요. 아,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본 오스트레일리아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계 있었나? 섬유 의류? 화학 제품? 철광석과 석탄 있었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산 밀, 오스트레일리아산 양고기, 오스트레일리아산 소고기, 농림축산물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 찾을 수 있었고 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섬유공업의 비율이 높아요. 네, 그리고 농림축산물의 비율이 높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가의 원주민으로는 에버리지니가 대표적이다. 에버리지니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죠. 2번 다는 전 세계에서 양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 자,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국토 모양 따라서 양 그리면서 양을 많이 사육하는 나라라고 공부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 더 첨언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아가 양 사육 국가 1위는 아니라고요. 1위는 어디였지? 중국. 제가 또 그걸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양꼬치, 양고기 문화가 대중화된 것이 바로 중국 음식 문화의 영향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3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중국이 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죠. 자, 우리가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 다 외울 수 없어요. 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공부했습니다. 전 세계 GDP 2위. 자, 오늘날 인도와 중국은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이죠. 두 나라 다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런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상황에서 중국이 전 세계 GDP 2위라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중국이 더 많다는 거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다는 가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자, 옥수수는 중국이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오스트레일리아 음식 중에 옥수수를 활용한 음식이 있었나? 자, 중국 음식 중에 옥수수를 활용한 음식 있죠. 옥수수 국수.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5번 가나다 중에 다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 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의 가나 국가를 지도의 A, B, C,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대요. 이 공원에 서식하는 누떼 얼룩말 가젤은 건기에 케냐로 이동을 했다가 우기에 다시 내려온대요. 자, 이거 보고서 가는 케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없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가 국가에서 케냐로 갔다가 다시 가 국가로 돌아온다라는 걸 통해서 가는 케냐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탄자니아예요. 자, 지도에서 A가 바로 케냐였고요. B가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B, 탄자니아. 그 다음 나와볼게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가 되지 않는 가난한 국가였지만 다이아몬드 그리고 내전이 없는 사회적 안정, 2022년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7,700로 넘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모험, 아프리카의 보석, 국토 모양도 보석,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게 생긴 이 나라. 네, 나는 바로 D, 보츠와나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많이 힘들어 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 자, 이제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우리 이렇게 1월, 7월 가려놓고 나오는 문제 약점 공략에서 굉장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혹시 약점 공략 안 본 친구들 있다면 10강밖에 안 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주말에 하루 날 잡아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그거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봐요. 여기 가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 그리고 나 시기의 강수량 차이 이렇게 가려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시기, 나 시기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기온 차이 구분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강수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온 차이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일단 내 지역의 기온의 평균을 내요. 그리고 해당 지역 평균 기온에서 이 평균값을 빼줍니다. 근데 가시기가 1월이라고 한다면 북반구의 두 지역이 기온이 낮고 남반구의 두 지역이 기온이 높겠죠. 가시기가 7월이라고 한다면 북반구의 두 지역이 기온이 높고 남반구의 두 지역이 기온이 낮겠죠. 근데 지금 보면 2대2로 너무 선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 시기를 먼저 찾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수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은 여기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 마찬가지 내 지역 강수량의 합을 4로 나눠줘요.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서 내 지역 강수량의 그 평균값을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낮 시기에 강수량이 많니 적니? 그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편차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리고 1월, 7월을 가리고 나왔을 때 제가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일단 지도에서 여기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이었습니다.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1월의 건기죠. 자, 건기라는 의미로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1월이 우기죠. 우기라는 의미로 여기 플러스, 그리고 7월은 건기죠. 여름이 고온 건조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건기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지역은 북반구의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죠.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1월에 건기, 그리고 7월이 우기죠. 자, 그 다음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랑 반대죠. 1월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때가 건기, 그리고 7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때가 수분한 시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막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서원해양성 기후인가? 온난수분 기후인가? 자, 근데 고민이 된다면 정확하게 1월, 7월 강수량 값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온난수분 기후인지 서원해양성 기후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자. 남반구의 온대 기후인데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인 기후다. 최난화 평균 기온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월에도 수분하고 7월에도 수분한 기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시기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나가 만약에 1월이라면 지금 두 군데는 습유나고 두 군데는 건조해요. 자, 나가 만약에 7월이라면 세 군데가 습유나고 한 군데가 건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대2로 선명하게 나뉘어지는 시기, 바로 나는 1월이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아주 쉽죠? 편차 그래프 구분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 시기가 저기 어디요? 네,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이라는 거.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이라는 거, 북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1월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가시기는 자동으로 7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이 두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한 곳이 되겠죠? A도 B도 북반구에 위치한 곳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1월 강수량이 많은 곳, 여기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지역. 그리고 1월 강수량이 적은 곳, 여기가 바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남반구의 두 지역도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두 지역 다 7월 평균 기온이 북반구의 두 지역에 비해서 낮다라는 걸 통해서 남반구라는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강수량이 많은 곳, 여기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 그리고 1월 강수량, 남반구의 여름인데 여름 강수량이 적은 곳, 이걸 통해서 여기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찾았어요. 네, 보기만 보면 됩니다. 기억, 시 주변에서는 오렌지 등의 수목농업이 이루어진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니까 수목농업이 이루어지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A는 C보다 연교차가 크다.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도 크고요. 강수량의 연교차도 크고요. 그래서 연교차가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 D급 볼게요. B는 D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자, 여기 여름이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잖아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아고 건조하다.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과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인 지역을 비교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볼게요. D는 A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자, 7월의 낮 길이는 적도에서 12시간쯤 되고요.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점점 길어져서, 그래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나타나고,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낮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은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7월의 낮 길이는 북반구에 위치한 곳이 남반구에 위치한 곳보다 길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어려웠지만 우리가 같이 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1월, 7월 가려놓은 문제 구분하는 연습을 제가 약점 공략에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강의 안 봤다면 여러분들이 약점 공략 꼭 보세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같이 볼 거고요. 제가 나온다고 했던 환경협약이 다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습지 보존을 위해 채택한 가를 기념하는 날이래요. 자, 습지 왜 보존해야 돼요? 새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람사르 협약인데 제가 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여기는 사막화 현상을 방지를 위해서 여기 가가 아니고 나를 기념하며 지정한 날, 나의 환경협약은 바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협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이것처럼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한 날을 기념하여 지정한 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는 오존층 보호의 날이래요. 오존층 파괴물질 염화플로리나탄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채택한 날인데요. 자, 제가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염화플로리나탄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여준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민 만들어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가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약이다. 아니죠.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이었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협약이었죠. 자, 그 다음 2번. 나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다. 자,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거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었죠. 근데 최근에 왜 바젤 협약이 자꾸 나오냐면 이 바젤 협약에서 유해 폐기물에 폐플라스틱을 추가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폐플라스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유해 폐기물, 폐플라스틱 다른 나라로 못 보낸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일회용품 못 쓰죠? 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제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었다고요. 그 다음 3번. 다해 채택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협약이었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협약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죠? 교토의정서라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막화의 사례 지역으로 사헬지대가 있다. 그쵸? 그래서 사헬지대의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 장벽 만드는 그레이트 크린 월 프로젝트 이야기했었고요. 자,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런던 협약이 체결되었다? 아니죠.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었고 또 이걸 기억하기 위한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자, 왜 해양이 오염되었을까? 산업화 이후에.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은 영국. 영국의 런던. 게다가 영국은 바다를 끼고 있는 섬나라네. 그러니까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 곳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20개의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딱 끝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잘해낼 수 있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다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푹 쉬세요. 안녕.